허름한 옷 뒤에 감춰진 천기를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의 얼굴은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준다지만 때로는 그가 걸어가야 할 찬란한 미래를 미리 비추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깊은 밤, 이름 없는 여종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한 관상가의 경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팔자를 모르고 나무를 캐던 여인이 어떻게 일국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었는지 그 기막힌 야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기, 남한강 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 외곽에 최진사라는 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처지였으나 딱 하나 가슴속에 응어리진 욕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문의 세력을 중앙 정계로 뻗치는 것이었지요. 어느 서늘한 가을 저녁, 최진사의 사랑방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당대 최고의 관상가라 불리며 왕실의 부름까지 받는다는 백운선사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금쪽 같은 딸 연희의 관상을 보게 하여 그녀가 장차궁에 들어가 귀한 몸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사님, 우리 연희의 기색이 어떠합니까?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킬 제목이 맞는지요? 최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백운선사는 묵묵히 차를 마시며 연희의 얼굴을 살폈으나 그의 미간은 좀처럼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곱디고 왔으나 그 눈매 끝에는 탐욕이 서려 있고 코끝은 날카로워 복을 담기에는 그릇이 얕았기 때문입니다. 선사가 입을 떼려는 찰나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낡은 문틀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나으리 저녁상 올리러 왔습니다. 그것은 이 집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여종,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저고리에 치마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한 비참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상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던 순간 백운선사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선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진사가 놀라 물었지만 선사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분이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분이가 당황하여 서둘러 방을 나가자 선사는 떨리는 손으로 최진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방금 나간 저 아이가 누구입니까? 아, 저 계집의 말씀입니까? 부모도 없이 떠돌던 것을 거두어 자비를 시키는 종놈일 뿐입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최진사가 의아해하며 묻자 백운선사는 제정신이 아닌 듯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라니요. 저 아이의 얼굴은 평범한 종의 것이 아닙니다. 저 아이의 눈썹 사이에는 해와 달이 비치고 있고 걸음걸이마다 용의 기운이 땅을 누르고 있습니다. 선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사어른, 방금 나간 저 여종은 장차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될 국모의 관상을 타고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랑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고 문 밖에서 이 소리를 엿듣고 있던 연희의 손은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에서 왕비의 기운이 흐른다니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 가문에 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백운선사가 떠난 뒤에도 최진사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 연희는 평범한 양반과 맏며느리감에 불과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집안의 종년이 국모가 될 상이라니요. 이것은 최진사에게 있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질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선사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방으로 들이닥친 연희가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최진사의 눈빛은 이미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미신을 믿지 않았으나 백운선사의 신통력은 팔도강산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 계집이 살아있는 한 너의 앞길은 막힐 것이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듯이 저 아이의 기운이 너무 강해 내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는 게야. 최진사의 뒤틀린 논리는 정당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이를 그저 운 좋은 여종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복을 가로채간 도둑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편 그런 흉계가 꾸며지는 줄도 모르고 분이는 뒷마당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픔을 피해 이 집으로 흘러들어와 모진 구박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였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분이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고 남들이 욕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 늘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눈부시게 하얀 비단옷을 입은 채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 궁궐의 뜰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분이는 자신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종년이 배가 고파 별꿈을 다 꾸는구나. 하지만 그 시각 최진사의 방에서는 끔찍한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다. 분이에게 산 너머 사찰에 심부름을 보내거라. 그 길목인 호랑이 골목에 사람을 심어두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분이의 관상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어린 생명 하나쯤 파묻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눈먼 욕망이 부르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저물 무렵 분이는 행랑아제로부터 기묘한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분이야, 진사 나으리께서 산 너머 암자에 이 보따리를 꼭 전달하라고 하시는구나. 급한 일이라니 지금 당장 떠나거라. 평소라면 밤길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의아했지만 분이는 그저 예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짊어진 분이는 서둘러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둑어둑한 산속은 짐승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분이는 무서움을 달래려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갯마루를 넘어서는 순간 숲을 속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분이가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림자들은 대답 대신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진사가 고용한 저작거리의 불황자들이었습니다. 계집애야, 원망 마라. 너를 보내달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분이라서 말이다. 사내 중 하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아,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고 돌부리에 걸려 무릎이 깨졌지만 죽음의 공포는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분이는 그만 벼랑 끝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커먼 강물이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사내들이 좁혀오는 순간 분이의 눈에 기묘한 빛이 서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빌었을 텐데 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백운선사가 보았던 그 형형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려거든 거두시오. 하지만 하늘이 내게 준 운명이 여기까지가 아니라면 당신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오. 분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스스로 몸을 던져 시커먼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들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정도 높이에서 이 물살이면 시체도 못 찾겠군. 진사 나으리께는 처리했다고 보고하자 그들은 유유히 자리를 떴고 산속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늘이 낸 사람은 물이 삼키지 못하고 땅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분이는 정신을 잃기 직전 누군가 자신의 팔을 강하게 낚아채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손길이 아니라 거친 물살 속에서 그녀를 건져 올리는 생명의 손길이었지요. 눈을 떴을 때 분이는 어느 낯선 강가 모래톱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물에 젖어 천근만근이었고 살갗은 바위에 긁혀 피가 맺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분이를 구한 것은 근처에서 밤낚시를 하던 외딴 집의 노부부였습니다. 에구, 이 어린 것이 어쩌다 이 험한 물에 빠졌을꼬? 하늘이 도우셨네.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 할머니는 정성껏 미음을 쑤어 분이의 입에 넣어 주었고 분이는 며칠 만에 간신히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서일까요? 예전에 겁 많던 여종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할 정도로 맑은 광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깨달았습니다. 최진사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분명 백운선사가 말한 그 관상 때문이었음을 말입니다. 내게 그런 귀한 운명이 있다면 어찌 여기서 주저앉겠는가. 나를 죽이려 한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분이는 노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장을 한 채 한양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음을 보았으니 이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늘의 뜻을 확인해 보겠다는 당찬 결심이 선 것이지요. 한편 최진사의 집에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객들로부터 분이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최진사는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쾌제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천한년의 기운은 사라졌으니 우리 연희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최진사는 가산을 털어 권력가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연희를 궁녀로 밀어넣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이제 하늘의 복은 온전히 자신의 딸에게 굴러들어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관상이란 억지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글자가 아니라 깎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바위 위의 새김과 같다는 것을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한양 도성거리에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찻집이 명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장을 하고 분석이라는 가명을 쓰는 분이가 차린 곳이었지요. 그녀는 찻집을 운영하며 고관대작들의 대화를 귀동냥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우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찻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3년 전 자신의 관상을 보았던 백운선사였습니다. 선사는 남장을 한 분이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껄껄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허허, 물에 젖은 용이 드디어 구름을 만났구려. 자네, 언제까지 이 남루한 선비옷 뒤에 태양을 숨기고 살 셈인가?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사님, 여전히 눈미가 매서우십니다. 저는 그저 죽었다 살아난 귀신일 뿐입니다. 귀신이라니요. 자네의 기운은 3년 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네. 이제 때가 되었어. 지금 궁궐에서는 세자저하의 가래를 앞두고 간택이 한창이라네.
백운 선사의 말에 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 진사의 딸 연희도 그 간택령에 참여했다고 들었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가득해. 자네가 아니면 이 나라의 국군이 위태로울 판이야. 선사는 분이에게 한 통의 서찰을 건네며 궁궐 레인으로 들어갈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주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발걸음이라네. 자네는 어떤 발걸음을 떼겠는가? 그날 밤 분이는 3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여종의 옷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운 선사가 일러준 대로 자신의 운명을 직접 시험해 보기 위해 대궐의 담장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틀렸음을, 그리고 하늘이 낸 도리는 결코 꺾이지 않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분이는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종이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궁궐의 생활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냉혹했습니다. 분이는 하급 내인으로 들어가 세자저하의 서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곳에서 분이는 그토록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안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간택 후보 중 하나로 입궁한 최 진사의 딸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려 애쓰고 있었으나 분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시기심이 가득해 백운 선사의 말대로 복이 달아나는 형국이었습니다. 연희는 청소하는 내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분이를 보았으나 설마 죽었다고 생각한 여종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이, 거기 내인. 바닥에 먼지가 이게 뭐냐? 제대로 닦지 못하겠느냐? 연희는 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다가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분이는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가 눈앞에서 떵떵거리며 권력을 잡으려 할 때 당장 정체를 드러내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큰 함정을 팔 때까지 숨을 죽이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며 오히려 그녀의 성정이 얼마나 급하고 편협한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세자저하가 홀로 서고를 찾았습니다. 세자는 국정의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을 뒤적이다가 구석에서 정갈하게 책을 정리하던 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어두운 방 안이었지만 분이의 맑은 눈동자는 세자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인치고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세자의 물음에 분이는 나직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장차 조선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임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자저하와 분이의 짧은 만남 이후 궁궐 내명부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수많은 명문가 규수들이 참여한 간택 중에도 자꾸만 서고에서 마주친 그 이름 모를 레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분칠과 가식적인 웃음으로 무장한 여인들 틈에서 분이의 담백하고도 기품 있는 모습은 마치 흙 속에서 발견한 진주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최진사의 딸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세자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음을 직감하고는 궁녀들을 매수하여 서고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인년의 정체가 무엇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세자저하를 홀린단 말이냐? 연희의 목소리는 질투로 이글거렸습니다. 결국 연희는 분이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 그녀를 후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달빛조차 가려진 어두운 숲길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연희는 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등불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의 손에서 등불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너는 죽은 분이가 아니냐? 분명 강물에 던져져 시체도 못 찾았다고 했는데. 연희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떠는 연희를 향해 분이는 차갑고도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씨, 여전히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하늘이 내린 숨을 어찌 인간의 손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분이의 목소리는 예전의 가냘픈 여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궐의 법도를 익히고 스스로의 운명을 자각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2년, 내가 살아 있었다니. 당장 아버님께 알려 너를 다시 죽여버리겠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연희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분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해보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저는 진사댁의 종놈이 아니라 전하의 서고를 지키는 내명부의 사람입니다. 나를 해치는 것은 곧 왕실의 위엄을 능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분이는 당황한 연희를 뒤로하고 우아하게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분이의 뒷모습에서 예전 백운선사가 말했던 그 용의 기운을 보았습니다.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했던가요? 연희는 이제 단순히 간택에 뽑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분이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버지 최진사에게 긴밀히 서신을 보냈습니다. 독을 구해서라도 혹은 자객을 다시 써서라도 궁 안에서 사달을 내야 한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지요. 인간의 악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밤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딸의 서신을 받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종이 궁궐 한복판에 나타나 세자의 눈에 들었다니 이것은 가문이 멸문지화를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일에서 관상쟁이의 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년이 기어코 살아 돌아와 내 목을 죄는구나. 최진사는 이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궁궐 호위 군관을 거액의 금괴로 매수했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분이를 대역죄인으로 몰아 즉결 처분하거나 우물에 빠뜨려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날 궁궐에는 소리 없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날도 늦게까지 서고의 책을 정리하고 처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회랑 끝에서 갑자기 칼을 든 괴한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대궐 안에서 무기를 휘두르다니 죽고 싶은 것이냐. 분이가 호통을 쳤지만 매수된 군관들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종년 주제에 입이 살아있구나. 내가 세자저하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했다지.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칼날이 분이의 목을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멈추어라 하는 뇌성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등불을 든 내관들과 함께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세자저하였습니다. 사실 분이는 이미 연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백운선사를 통해 세자에게 미리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음을 암시해 둔 상태였습니다. 세자는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과인의 사람이 대궐 안에서 살해당할 뻔하였다. 이놈들을 당장 포박하고
배우를 낱낱이 밝혀라. 군관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서는 최진사가 보낸 밀지와 금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음모가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떨고 있는 분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관상이 어떠하든 나는 오늘 너의 담대함에서 이 나라의 국모를 보았다. 분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종으로 태어나 멸시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세자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반면 소식을 들은 최진사와 연희는 얼어붙은 강물 위에 선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고 인간의 욕망으로 운명을 바꾸려 했던 대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이 쌓은 악업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이제 마지막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대궐의 새벽은 서슬퍼런 칼바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저하의 살해 시도 배후가 밝혀지자 의금부 나졸들이 최진사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를 부리며 떵떵거리던 최진사는 속옷 차림으로 끌려 나와 마당 한복판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이놈 최진사야. 감히 왕실의 사람을 해하려 하고 군관을 매수하여 대궐을 피로 물들이려 했으니 그 죄를 어찌 다 씻겠느냐. 현관의 호통에 최진사는 머리를 땅에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제 여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만 정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랐던 잘됨은 타인의 목숨을 짓밟고 일궈내려 했던 피 묻은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궁 안에 있던 연희 역시 화려한 비단옷을 빼앗기고 거친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궁녀의 옷이 아닌 세자빈으로 간택되기 직전에 고귀한 예복을 입은 분이의 모습은 눈이 부셔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분이, 아니 분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가 너를 거두어 먹여준 정을 생각해서라도. 연희가 비굴하게 발치를 붙잡으려 했으나 분이는 그 손을 가만히 피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믿었던 그 체면과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보게 된 것이 슬플 뿐입니다. 관상은 하늘이 주시나 그 관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었음을 왜 모르셨습니까? 최진사와 연희는 결국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가사는 모두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남의 운명을 훔치려던 자들이 도리어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뒤 도성 전역에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름 없는 여종이었던 분이가 드디어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가래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가래 당일 백운선사는 멀리서 행차를 지켜보며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흙탕물 속에 있던 용이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는구나. 얼굴의 생김새는 바꿀 수 없어도 그 기운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의지인 것을. 분이는 가마 안에서 화려한 자수가 놓인 소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거짓을 이기고 하늘의 도리가 바로 선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흘러 분이는 마침내 이 나라의 국모,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다스리는 내명부는 그 어느 때보다 검소하고 화평했습니다. 왕비가 된 분이는 종종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궁궐 한쪽 작은 텃밭에서 직접 나무를 가꾸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고 병든 노파 하나가 궁궐 앞에서 구걸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비는 직접 그 노파를 살피러 나갔는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눈이 멀어버린 그 노파는 바로 유배지에서 도망쳐 나와 떠돌던 연이었습니다. 과거의 미모는 온데간데였고 원망과 질투로 일그러진 얼굴은 그야말로 악기의 형상과 같았지요. 연희는 눈앞의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푼만 줍쇼. 제가 원래는 왕비가 될 팔자였는데 저기 저 가짜가 내 자리를 뺏어가는 바람에 연희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비단 손수건을 꺼내 연희의 거친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사람의 팔자가 기이하다 하나 결국 제 마음이 만든 감옥에 갇히는 법이요. 부디 다음 생에는 남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마음 바탕을 먼저 살피시오. 왕비는 연희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머물 곳을 마련해 주라 명하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비를 택한 것이지요. 그날 밤 왕비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는 인자함이 서려 있고 굳게 담은 입술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관상가는 그녀의 얼굴에서 부귀영화만을 보았을지 모르나 왕비 스스로는 자신의 얼굴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인내와 용기를 보았습니다. 관상이란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쌓여 만들어지는 지도와 같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이 지혜로운 왕비를 하늘이 낸 국모라 칭송하며 오래도록 기렸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귀하게 여기고 바른 길을 걷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종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왕비의 관상을 가졌던 여인 그리고 그 운명을 시기하여 파멸을 자초한 자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복이 적다 한탄하고 누군가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얼굴에 내가 어떤 마음이 그림을 그려나가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도 오늘 하루 자비롭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람소리꾼은 다음에도 더 기막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소리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십시오.